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한국에 근로자를 보낸 국가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 나라의 대사들과 한국산업인력공단 그리고 울산시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체류 지원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보도에 장영은 기자입니다. 외국 대사들이 수행원들과 함께 산업도시 울산을 찾았습니다. 고용허가제 송출국가 대사 초청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2004년 시행된 고용허가제로 근로자를 한국에 보내는 송출국가는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모두 15개 국가에 이릅니다. 국내에서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비전문 외국 인력을 고용해 원활한 인력 수급과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려는 제도가 바로 고용허가제입니다. 각국 대사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다양한 기술과 훈련을 받을 수 있길 기대했습니다. We very much hope that HRD would cooperate, coordinate with the employers to provide more skill training to the immigration workers during the stay here. It is very necessary for some kind of pre-departure training to be provided to these young workers before they actually come to Korea. 울산에만 고용허가제를 통해 1,600여 개 사업장에서 5천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일합니다. 산업인력공단은 고용허가제 송출 국가와 협력해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울산 지역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류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울산의 국제적 브랜드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울산에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언어와 문화, 차별의 장벽을 넘어서 함께 어우러진 조화로운 울산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산업인력공단은 앞으로 정부 3.0 시대 지역산업연계형 고용허가제를 위해 공단과 송출국가, 지자체 간 3자 협업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 장영은입니다. 요즘 은퇴 후 다시 일자리를 찾는 중장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취업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에게 지점장 자리를 제안해 다단계 판매 영업을 시킨 일당이 서울시에 적발됐습니다. 피해자만 1,000여 명, 이렇게 챙긴 부당 수익은 100억 원에 이릅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33년간 무역업에 종사해온 남호 씨. 3년 전 직장을 잃고 구인 구직란을 뒤지던 중 솔깃한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교육만 받으면 월 3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는 지점장 자리를 준다는 것. 면접까지 봤지만 알고 보니 불법 다단계 업체였습니다. 정식으로 이제 지점장이 되기 위해서는 제품을 팔아야 될 시적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런 식으로 지난 2010년부터 1,000여 명을 모집해 10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2개 법인 대표와 이사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골프 가능자 등의 문구로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 지점장 직함을 제안한 뒤 산소 발생기 판매 영업을 시켰습니다. 물건을 팔아야 승진을 할 수 있다는 말에 피해자들은 지인들을 끌어모으고 빚을 져가며 스스로 물건을 구매하기까지 했습니다. 판매할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본인 앞으로 사가지고 자기 집에다 갖다 놓은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서울시는 재취업을 미끼로 불법 영업을 하는 업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40대에서 60대 구직자 같은 경우는 일자리를 찾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다단계 이런 판매원으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고수익을 보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럴싸한 직함을 주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시간 선택제 일자리에 취업한 여성과 고령층이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주당 근로시간 36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자는 222만 2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 1,000명 늘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1만 5천 명 줄어든 반면 여성은 14만 7천 명 증가했습니다. 또 비정규직 중에서 60세 이상 고령층이 1년 전보다 12.3% 증가하며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한편 올해 1분기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월 283만 6천 원으로 4.5% 늘어난 반면 비정규직은 151만 1천 원으로 3%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구조조정, 요즘 기업들이 가장 듣기 싫은 단어일 텐데요. 기업 개혁 작업인 구조조정이 마치 회생 불가능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채무계열 평가 결과 발표를 앞두고 대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기도 합니다. 남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무구조 악화 기업을 가릴 주채무계열 평가 결과가 조만간 공개될 예정입니다. 주채무계열 관리제도는 주채권은행이 주요 대기업 그룹의 재무구조를 매년 평가하고 재무 상태가 악화된 그룹은 별도 약정을 맺어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약정을 맺은 그룹은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처럼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체 재무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지난 4월 금융회사 총신용 공여액을 토대로 39개 계열 기업군을 주채무계열로 지정했습니다. 이들 중 몇 개 대기업 계열이 주채권은행과 약정을 맺게 될지 재계에 관심이 쏠립니다. 2014년엔 42개 주채무계열 중 14개 대기업 계열이, 지난해에는 41개 중 11개 계열이 약정을 맺었습니다. 금융권에선 대기업 그룹 서너 곳이 새로 채권은행들의 중점 관리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 평가는 당초 지난달 말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신규 약정 체결 대상으로 거론된 계열들이 반발, 주채권은행과 기싸움을 벌이면서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업 구조조정이 이슈인 상황에서 약정 체결을 강제적 구조조정으로 받아들이고 부실 기업으로 간주하는 분위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 약정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남현호입니다. 조선해운산업 대표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들어간 가운데 이른바 5대 구조조정 업종에 포함된 석유화학, 철강 업체들도 자발적 구조조정에 나섰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석유화학 업종 상위권의 상장사들은 테레프탈산 등 일부 품목의 공급 과잉 문제가 불거지자 자발적 감산에 들어가거나 공장 매각과 설비 전환 등을 통해 사업 재편을 시작했습니다. 철강 업계도 잠재 부실을 추가로 털어내야 한다는 자체 진단에 따라 하반기 시행 예정인 원샷법을 활용한 구조조정에 들어가기 위해 산업 진단 컨설팅 등 준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공식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유감을 표명하고 7월에 시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혀 양측 간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돈 기자입니다. 청년수당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공식 통보했습니다. 지급 대상자 선정에 객관성이 미흡하고 자칫 무분별한 현금 지급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복지부가 청년수당 사업의 취지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결정을 내렸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 청년들과의 약속을 고려해 예정대로 7월에 시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시와 복지부의 갈등은 2라운드로 접어드는 모습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월 복지부가 예산 삭감 카드를 꺼내들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의 위헌 여부를 따져보자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시행령에는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르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도 서울시가 청년수당 도입을 미리 협의하지 않은 건 지방교부세법 위반이라며 관련 예산을 편성한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돈입니다. 비싼 집값, 전셋값 때문에 서울을 떠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현재 감소 추세대로라면 서울의 주민등록상 인구수가 다음 달 1,000만 명 아래로 내려갈 전망입니다. 노은지 기자입니다. 전국 시도 가운데 지난달 살던 곳을 떠난 사람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국내 인구 이동 자료를 보면 유출 인구에서 유입 인구를 뺀 서울의 순유출은 1,658명이었습니다. 이로써 4월 말 기준 서울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12,979명으로 1,000만 명 선 붕괴가 초읽기 단계.
매달 순유출이 10,000명 안팎인 반면에 출생아 수는 수천 명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그 시점은 다음 달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 인구는 2009년 2월 2,300여 명이 늘어난 뒤 7년 넘게 한 달도 빠짐없이 줄고 있습니다. 서울 외에는 부산과 대구의 순유출 규모가 컸고 순유입 인구는 경기가 7,554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경기는 지난해 3월부터 14개월 연속 순유입 인구 1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비싼 집값과 전세난에 서울 시민들의 이주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 세종과 제주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지난달 국내에서 이사한 사람은 56만 4천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나 줄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주택 매매가 28%, 전월세는 6.9% 감소하는 등 부동산 거래가 위축된 것과 무관치 않습니다. 연합뉴스TV 노은지입니다. 피로사회라는 말 들어보셨죠? 직장을 찾는 구직자는 물론 직장인, 주부,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가장 필요한 건 피로 해소일 겁니다. 이 피로 해소에 타우린이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쉬운 예로 마른 오징어 표면에 생기는 하얀 가루가 바로 타우린인데요. 피로 해소는 물론 치매 예방과 치료를 돕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전 세계 타우린 석학들이 모인 자리. Although the Seoul meeting will cover many areas of taurine research, our main focus will be on the topic of taurine and brain health. 타우린이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예방과 치료를 돕는다는 동물 실험 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았습니다. 타우린이란 생체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세포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쓰이는 물질. 김영수 한국과학기술원 박사는 치매 유전자를 가진 생쥐를 이용한 실험에서 타우린이 뇌에서 치매를 유발하는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를 없앤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치매를 유발하는 단백질의 잔존 여부가 타우린 투여 여부에 따라 달라졌다는 사실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즉 타우린을 투여한 실험군에서 베타 아밀로이드가 사라져 치매 치료의 가능성을 봤다는 것. 연구팀은 치매 원인이 되는 단백질을 제거하고 발병 후 치료가 가능한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 중입니다. 타우린은 이 밖에도 심장병과 당뇨 예방, 콜레스테롤 저하, 피로 해소를 돕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루 권장량의 절반 정도를 인체 내에서 합성할 수 있으며 낙지, 오징어, 전복, 굴, 대하, 소라 같은 해산물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을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핫한 직업을 준비해봤는데요. 지난주에 강남역 인근 상가 화장실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이 여전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사건 초기에 피해자가 평소 여성에게 무시를 당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여성 혐오 범죄라는 주장이 제기됐고 이로 인해서 남녀 성별 간의 갈등 양상으로까지 번졌는데요. 때문에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피의자를 면담한 3명의 프로파일러는 이번 사건을 피해 망상으로 인한 범행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경찰은 이 사건을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프로파일러는 범인의 심리 상태를 파악해서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거나 단서를 고려해서 범인을 추정해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오늘 핫키워드에서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이 프로파일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프로파일러 하면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친숙한 직업인데요. 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죠. 시그널에서 배우 이재훈 씨가 연기한 프로파일러 역할 정말 인상 깊었거든요. 왠지 날카롭고 이지적이고 그런 이미지인데 오늘 이 시간 이 프로파일러란 직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일단 프로파일러 정확히 어떤 직업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프로파일러가 투입됐다고 하는 사건들을 살펴보면 유영철, 강호순, 오원춘 사건 같이 충격적인 살인 사건이 많았죠. 이 프로파일러는 일반적 수사 기법으로는 해결되기 힘든 연쇄살인 사건 수사 등에 투입이 돼서 범죄 사건의 정황이나 단서들을 분석하고 그로 인해서 용의자의 성격이나 행동 유형 등을 추정하는 일을 합니다. 범죄 현장에서 나온 단서들을 추적하고 기존의 범죄 관련 데이터와 매치해보고 분석해서 범죄자의 성별과 연령, 직업과 취향, 콤플렉스 등을 추론함으로써 수사 방향을 설정하고요. 용의자의 범위를 좁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도주 경로나 은신처 등을 추정하기도 하는데요. 용의자 검거 후에는 심리적인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자백을 이끌어내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네, 흔히 생각하기로는 형사와 업무 내용이 비슷할 것 네. 같은데요. 좀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 프로파일러는 살인이나 강도, 강간, 납치, 유괴, 실종 사건 등을 주로 맡게 되는데요. 형사는 족적이나 혈흔, 모근과 DNA 등으로 주로 수사를 하지만 프로파일러는 범죄자의 심리와 패턴, 성향과 혈액형별 특성을 파악해서요. 범인의 거주지와 직업, 또 결혼 유무 등을 분석하거나 예측하고 몽타주를 그리면서 수사를 한다는 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이 프로파일러는 정말 생소한 직업이었는데요. 정확히 언제 등장을 한 건가요? 네, 미국에서 1972년 FBI에서 재작년에 해체된 행동과학부를 신설하면서 프로파일링 기법을 공식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프로파일링의 효시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1956년 16년 동안 폭탄 테러를 일으키며 뉴욕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일명 미친 폭파범 조지 매트스키가 경찰에 검거됐는데요. 이 사건은 제임스 A. 브리셀이라는 정신과 의사의 심리적 추정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브리셀 박사는 50세 정도의 남자 편집증 환자, 건장한 체격에 멀끔한 외모, 그렇지만 소심해 보이기도 하고 영어를 잘 못하는 이민자이거나 이민자의 아들 등 범죄 현장만으로 무척 세세한 추리를 해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최초의 프로파일링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네요. 네, 이 범죄 현장만 보고도 다양한 추리가 가능하다는 점이 정말 신기하고 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에는 언제부터 이 프로파일링 기법이 도입됐나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으로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실제로 도입된 건 지난 2000년 서울지방경찰청이 형사과 과학수사계에 범죄행동 분석팀을 설치하면서부터라고 합니다. 당시 수사 경력이 있는 형사들 위주로 프로파일링을 했던 초반에는 경찰 내부의 거부감으로 큰 진전은 보지는 못했다고 해요. 현장을 뛰지 않고 어떻게 범인을 잡느냐 이런 인식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2004년에 있었던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경찰 내부에서도 이 프로파일링의 중요성을 자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2005년부터는 심리학이나 사회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를 대상으로 특채를 채용했고요. 경찰 내에서 프로파일러가 양성되고 수사력 강화를 위해서 인력도 대폭 늘리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프로파일러는 범죄 사건에서도 또 경찰 조직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존재처럼 보이는데요. 네, 그런데 드라마를 보면요, 이 프로파일러가 범죄자에게 최면을 걸어서 수사를 하는 장면도 있던데요. 이게 실제로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프로파일러의 직무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심리적인 외상이나 정신적 충격 등 망각으로 사건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목격자와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최면을 통해서 심리적 환경을 재구성하고 범죄 해결에 필요한 증거나 단서 등을 밝혀내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최면으로 수사를 한다니까 정말 독특한데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프로파일러가 될 수 있을까요? 네, 프로파일러가 되는 방법은요. 범죄 심리학과로 진학하는 게 가장 최적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범죄 심리학은 범죄자들의 심리를 중점으로 익히고 행동 교정과 예방 등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응용하는 분야인데요. 아쉽게도 국내 대학 학부 과정에는 아직 없고요. 사회학이나 심리학을 대학에서 전공한 후에 석사 과정을 범죄 심리학으로 이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경찰이 된 뒤에 프로파일러로 이직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경찰이 된 뒤에 과학수사대로 지원해서
범죄심리학부에서 프로파일러가 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일단 경찰관 시험에 합격한 뒤에 경찰학교에서 6개월의 교육을 받고 나온 후 일선 경찰서로 배치가 될 때 수사 인력의 전문화와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인 수사경과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 후 과학수사팀에서 과학수사요원으로 활동하게 되면 여기서 경력을 쌓은 후에 프로파일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고난이도의 작업이 필요한 직업이다 보니까 프로파일러가 되기까지 과정이 정말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인 수사기법으로는 범인을 찾아낼 수 없는 중대 범죄에서 심리를 분석하고 두뇌 게임을 해서 검거에 큰 역할을 하는 프로파일러. 충분히 매력적인 직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의 핫 키워드 프로파일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설희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족 가치관의 약화와 경제난으로 노부모의 부양인식이 옅어지는 가운데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의식도 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자녀가 결혼할 때까지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는 비율은 급감하는 반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돌보면 된다는 비율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 자녀가 혼인할 때까지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은 2003년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자의 32.1%에 달했지만 2012년 20.4%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라는 의견은 같은 기간 40.2%에서 49.6%로 증가했습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가 제시했던 고용률 70% 목표의 달성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지난 26일 인천의 한 오찬 강연회에서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을 지속적으로 늘린 덕분에 사상 최고라면서도 70% 달성은 솔직히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고 전망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6월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임기 마지막 해인 내년 고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지만 지난해의 경우 고용률이 60.3%에 머물렀습니다. 유 부총리는 또 19대 국회에서 통과에 실패한 노동 5법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대구 계명대에서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2016년 제2차 능력중심 채용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직무와 무관하거나 과도한 스펙 쌓기로 힘들어하는 청년 구직자들을 위해 마련된 직무 능력 중심 채용에 대해 알리고 취업 노하우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설명회에는 신한은행과 한화, CJ 등 탈스펙 능력 중심 채용 제도를 운영하는 5개 기업이 참여해 채용 정보와 평가 방법 등을 설명했습니다. 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